나만 믿으라면서? 송파 재건축은 그저 신기루였어요. 아내가 안방 문을 잠그고 울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 32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보, 송파 재건축이 무산됐어. 우리 퇴직금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 6개월 동안 저는 거짓말로 아내를 속였습니다.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잘 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9억에서 6억으로 폭락하는데도 곧 오를 거야 라고 웃었습니다. 결국 5억 2천만 원의 급매로 넘기고 용인 빌라로 쫓겨난 날 아내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68세가 되어 처음 알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걸. 오늘은 송파 재건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처 차장으로 32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63세였고 정년퇴직을 1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420만 원 정도였고 4대 보험이 완벽하게 적용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강동구 천호동 24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998년 IMF 때 2억 원에 산 집이었는데 대출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관리비 15만 원과 통신비, 식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 3학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 제대 후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이 대략 3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았고 적금이 9,800만 원 있었습니다. 딸아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 1억 원쯤 됐습니다. 총 5억 원 가까운 자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천호동 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 보면서 평범하게 늙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고등어 구이가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 전 퇴직한 김 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후배들 밥 사러 오셨다며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가 입사 초기 많이 의지했던 선배님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우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부동산 투자 안 하냐? 나는 송파 재건축 들어갔는데 벌써 5억 올랐어. 3억에 샀는데 지금 8억이야. 옆에 있던 후배들이 부러워하며 부장님 대박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세요? 좋으시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김 부장님 오셨다며? 송파에서 돈 많이 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회사 식당 아주머니가 아내 친구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우리 나이가 벌써 64인데 무슨 투자를 해? 이제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게 맞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김 부장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5억 수익이라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2% 정도였던 시절이니 3억을 넣어봤자 1년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을 넣어도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은 5년 만에 5억을 버신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였고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김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차장, 지금 송파 재건축 마지막 기회야.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잠깐 떨어졌거든.
이번에 못 들어가면 평생 후회해. 나 믿고 한번 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퇴직금 말고는 여유 자금이 별로 없는데요. 김 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야, 지금 투자 안 하면 퇴직금 3억 가지고 뭐 하게? 송파 재건축 들어가면 2년 후 6억이 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김 부장님이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박 차장, 내가 5년 동안 이 바닥 봤어. 조합 설립도 다 됐고 시공사 선정도 거의 끝났어. 내가 아들한테도 투자하라고 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김 부장님이 송파 재건축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6개월 전에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 김 부장님이 직접 보증까지 서주신대. 2년 후면 최소 12억이래.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절반만 할까요? 1억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여보, 절반 넣으면 수익도 절반이야.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자. 결국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평생 제 결정을 믿고 따라준 아내였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0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작은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부서원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며 차장님 3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평범한 퇴직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송파로 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정확히 3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의 노동이 숫자로 환산된 느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부장님, 퇴직금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부장님이 반갑게 답하셨습니다. 오, 그래? 축하해. 이번 주 토요일에 송파 현장 보러 가자. 그 주 토요일 아침 9시에 김 부장님과 송파구 방이동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근처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가리킨 건물은 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198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 건물이요? 너무 낡은 것 같은데요? 제 말에 김 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박 차장, 그래서 재건축하는 거야. 2년 후면 35층짜리 GS건설 아파트로 바뀐다니까. 중개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분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 단지는 이미 재건축 조합 설립이 완료됐고요. 안전진단도 D등급 받아서 재건축 요건 충족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옆에서 다 확인했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검토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중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지금 안 사시면 내년에는 2억 더 올라요. 작년만 해도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 8천만 원이에요. 착공 들어가면 최소 10억은 갑니다. 5억 8천만 원. 제가 가진 돈보다 많았습니다. 퇴직금 3억 1200만 원에 적금 9800만 원을 합치면 4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1억 원까지 합쳐야 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차장, 부족한 돈은 대출받으면 돼. 요즘 이자율 낮아서 3% 초반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대출을? 김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2년 후면 12억이 되는데 이자 몇백만 원이 뭐가 중요해. 결국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이자율은 연 3.2%였습니다. 월 이자가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 8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5억 8천만 원에 계약금 5,8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를 한 곳에 쏟아붓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김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차장 정말 잘했어. 2년만 참아. 그럼 우리 같이 부자 되는 거야. 잔금을 치르던 날은 9월 15일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 1,200만 원, 적금 9,800만 원, 딸아이 등록금 1억 원, 대출 8천만 원을 합쳐서 5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부장님이 삼겹살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박 차장, 오늘부터 우리 동업자야. 2년 후에 여기서 억대 부자 됐다고 축하하자.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그날 저는 소주를 5잔이나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 다 끝났어. 우리 2년만 더 천호동에서 참고 살자.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근데 딸아이 등록금은 괜찮은 거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걱정 마. 따로 빼놨어. 사실은 그 돈까지 투자에 넣었는데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억 8천만 원이 2년 후 12억. 그럼 6억 수익이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 8천만 원이던 시세가 한 달 후 6억으로 올랐습니다. 2천만 원 오른 겁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벌써 2천만 원 벌었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봄까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송파 재건축 시세가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6억, 6억 5천만 원, 7억. 석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김 부장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 카페에서 만나 재건축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박 차장,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마무리 단계래. GS건설 들어온다는 소문 있어. 김 부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내와 주말마다 강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2년 후면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어디가 좋아? 아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청담동 아크로 리버파크. 분양 상담사가 고객님, 관심 있으시면 분양 일정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2년 후에 현금으로 살 겁니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마케팅팀이었습니다. 딸이 첫 월급을 받고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우 전문점이었는데 1인분에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제가 쏠게요. 딸이 카드를 내밀 때 뭉클했습니다. 식사 중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송파 재건축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시세가 8억 5천만 원이야. 벌써 2억 7천만 원 올랐어. 딸이 눈을 크게 뜨며 우와, 아빠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가을 조합에서 총회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갔습니다. 방이동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이었는데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공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GS건설입니다. 회의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걱정 없겠네. 총회가 끝나고 김 부장님과 다른 투자자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방이동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야들아, GS건설이면 브랜드 가치 최소 1억은 더 붙어. 우리 시세 10억 넘게 받는 거야. 저도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노후 걱정 없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게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술 많이 드셨네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GS건설 확정됐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현재 시세 8억 5천만 원. GS건설 브랜드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 착공 후 기대감 1억. 그럼 총 11억이네? 수익이 5억 넘는구나.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2022년 설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박 차장, 송파 재건축은 잘 되고 있어?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형님, 올해 상반기 착공 들어갑니다. 시공사가 GS건설로 확정됐어요. 조카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해 봄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을 샀습니다. 120만 원짜리 코치 가방이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우리 곧 억대 부자 되는데 이 정도야 뭐.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당신만 믿고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알게 될 줄도 모르고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합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전진단 재평가 필요. 착공 일정 일부 조정 가능성 있음. 짧은 문자였지만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부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조합에서 문자 받으셨어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 그거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거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부장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방이동 아파트 시세가 8억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왜 갑자기 시세가 떨어진 거예요? 중개사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손님,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달 말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재건축 규제 강화 발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강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2022년 가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7억 5천만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두 달 만에 1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조합에서 긴급 총회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전진단 재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조합원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C등급이면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재평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조합장 책임져.
옆자리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 부장님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지금 충격받았어. 내일 조합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자.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총회 어땠어요? 저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시세가 7억으로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등급 소식이 퍼지자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님과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조촐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박 차장, 나도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 저는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볼 수밖에. 재평가 결과 나오는데 6개월 걸린대. 6개월. 그 말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세는 계속 떨어져서 6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 한 달을 더 숨겼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됐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재평가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C등급이었습니다. 재건축 불가 판정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온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의장에 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합장 책임져. 내 노후 자금 다 어디로 간 거야? 50대 남자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조합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119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60대 남자가 통곡했습니다. 내 딸 결혼 자금인데?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시세가 6억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재건축 무산 소식이 퍼지자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6억에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2단지 매물이 25채예요.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수 문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조급해진 저는 가격을 5억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 2개월째입니다.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행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고객님 사정이고요. 김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같은 멘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 연락처 아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 석 달 전에 본인 집 매도하시고 연락 끊으셨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도망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대리, 김 부장님 연락처 혹시 알아?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김 부장님이 베트남으로 이민 가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베트남 이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송파 재건축이 무산됐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재건축이 안 돼. 그리고 집값도 많이 떨어졌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시세가 5억 5천만 원이야.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퇴직금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딸아이 등록금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투자에 넣었어.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딸아이 등록금까지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4시쯤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 미안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잔 적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5억 2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제야 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2024년 1월 잔금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대출 8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5억 원이었으니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 손실은 더 컸습니다. 3년 동안 낸 대출 이자가 756만 원, 관리비가 540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1억 3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024년 봄, 저희는 천호동 24평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집은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송파 투자 실패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17평 빌라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에 짐을 들이던 날 아내가 좁은 거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소파가 안 들어가네요. 천호동에서 쓰던 3인용 소파는 이 좁은 거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고로 팔고 2인용 소파를 샀습니다. 딸아이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여기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이에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공기는 좋잖아. 딸이 안으로 들어와 작은 방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이게 다 송파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대학 등록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아빠 잘못이야. 해시태그 15.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간 후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가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7년 정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실제로는 10년도 안 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야겠다고. 쿠팡 플렉스 설명회에 갔습니다. 3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하셔서 오전 9시까지 배달하시면 됩니다. 건당 3,300원이고요. 하루 평균 30건 배달하시면 약 10만 원입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괜찮아, 나가서 먹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30건의 택배를 실었습니다. 첫 배달지는 5층짜리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20kg 생수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에서 숨이 찼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택배를 집어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동안 회사에서 차장으로 존중받았던 제가 이제는 배달원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항상 뻐근했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아까워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쉬고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 아이 엄마가 쉿, 조용히 해라며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늙은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32년 동안 회사에서 차장까지 올라갔던 사람. 이제는 하루 10만 원 벌려고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배달원이 된 겁니다. 2024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석양을 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캔맥주 한 캔을 들었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던 제가 요즘은 하루에 한 캔씩 마십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남의 말만 믿고 제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재건축 확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조합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50만 원만 주고 서류 검토를 받았어도 1억 원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 5억 원을 한 곳에 몰빵한 겁니다. 만약 절반만 투자했다면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셋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2020년 여름은 이미 가격이 고점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2017년에 3억에 사서 7억에 팔고 나간 겁니다. 반면 저는 고점에 사서 하락기에 판 겁니다. 넷째는 대출이었습니다. 8천만 원을 빌렸는데 3년 동안 이자로만 756만 원을 냈습니다. 빚은 자산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섯째는 감정에 휘둘린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에 대한 신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감정들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숫자를 봐야 했는데 감정을 봤습니다. 여섯째는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시세가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곱째는 정부 정책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재건축 규제 강화 발표가 났을 때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덟째는 가족과의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아홉째는 김 부장님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배라도 결국 남입니다. 그분도 본인 이익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째는 손절매 결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022년 가을 시등급 소식 들었을 때 바로 6억 5천만 원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1년을 더 버티다가 5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캔맥주를 다 마시고 베란다 난간에 길했습니다. 저 멀리 수지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제가 잃어버린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아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신뢰, 딸에 대한 자존심,
평범한 노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 곁에 있어주는 아내,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배달을 마치고 쿠팡 차량을 물류센터에 반납했습니다. 탈의실에서 형광등 조끼를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 지친 눈. 하지만 더 이상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고 제가 받아들인 삶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불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퇴직금 3억이 있다면 그걸 6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3억으로 20년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은행 정기예금 연 3%면 충분합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를 조심하십시오. 김 부장님이 송파에서 4억 벌었다고 할 때 저는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분과 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재건축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가 50만 원만 들여서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았다면 1억 원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절대 한 곳에 전 재산을 넣지 마십시오. 저는 5억을 송파 재건축 한 곳에 넣었습니다. 만약 5곳에 나눠 투자했다면 한 곳이 망해도 80%는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대출은 최소화하십시오. 저는 8천만 원 대출로 3년간 756만 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빚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가족과 소통하십시오. 저는 6개월 동안 아내에게 숨겼다가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가족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2022년 가을 바로 팔았어야 했습니다. 1년을 더 버티다가 1억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주시하십시오.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민감합니다. 2022년 재건축 규제 강화 뉴스를 가볍게 넘겼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저는 68세에 새벽 배달을 하지만 건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5억 원이 4억으로 줄어드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강동구 24평 아파트에서 용인 17평 빌라로 쫓겨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와주는 딸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지킬 것부터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평생 자산을 보호하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택시 투자 실패 사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